의대 증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자며 여야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하겠다라는 라는 방침이고요.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다시 하지 못하는 이유와 근거를 대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야당과 협의체 참여 인원과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부터 협의체 구성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로 의정 갈등을 둘러싼 대화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환영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통일된 안을 갖고 와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료계 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할 것이고 통일된 안이 아니더라도 일단 협의체를 통해 제시하는 숫자라면 그 규모가 어떻든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기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2,000명이라는 숫자, 그 숫자에 구애됨 없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하겠다라는 라는 방침이고요.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그런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야당과 협의체 참여 인원과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전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참여할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여당이 중심이 돼 의료계와 계속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료계에선 당장 내년도 증원 계획부터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증원이 확정됐고 입시가 진행 중이라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대꾸할 가치가 없는 요구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서 자칫 의료계가 빠진 채 여야정 협의체가 먼저 출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응급실에 배치된 군의관들이 근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정부가 징계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추가 배치될 군의관 230여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겠다며 군의관들을 동원했습니다. 전국 5개 병원에 15명이 우선 배치됐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상당수가 응급실 근무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또 일부 병원은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상황과 또 군의관 이해가 좀 달라서 업무 조정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파견 군의관들이 근무지 배치 명령을 받은 군인인 만큼 임무를 따르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바로 번복했습니다. 가뜩이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징계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고심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군의관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하지 않은 만큼 명령을 거부한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응급실에서 근무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군의관들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문제입니다. 현장 상황과 군의관들의 조건을 세심히 살피지 않은 채 파견 인원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군의관 235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65개 기관으로부터 대체 인력의 과실로 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이 책임지다는 배상 책임 동의서를 받았다며 파견 인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또 병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상 책임 단체 보험에도 가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여야 의정 협의체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의사단체 사이에 통일된 목소리가 없어서 논의 자체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안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2025학년도 입시는 당장 코앞에 닥친 상황인 만큼 그대로 유지하되 내년부터 시작하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증원 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하여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입니다. 네, 여기에 현재 가장 두드러지는 의사단체 입장은 대한의사협회와 지역별 의사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공통점은 당장 이번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증원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사협회는 이번 2025학년도와 내년 2026학년도 증원을 백지화하면 내후년인 2027학년도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요. 서울시 의사회 역시 이번 입시부터 재검토할 수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 또 경기도 의사회는 더 나아가 꼼수 주장이라며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반면 대화 자체는 필요하다는 기류도 감지가 됩니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나 원점에서 대화해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더 나아가 조승현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장은 의대 증원을 특정 직종이 반대 때문에 이제와 뒤엎는 건 국민 여론에도 어긋난다고 짚었는데요. 의료계가 공적 대화 채널에 들어와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의사 집단 사이에도 목소리가 제각각인 만큼 통일된 입장을 도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개원일을 중심으로 한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에서 과거 여러 차례 목소리를 규합하려는 시도에 전공의가 불참 의사를 명확히 한 만큼 한계를 뚜렷이 드러냈었는데요. 전공의 이탈 이후 지난 반년을 돌이켜볼 때 의료계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도출하기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 당장 오늘부터 의과대학을 비롯해 수시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어떻게든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6곳의 시도지사들이 지방대 중심의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료계를 향해 정부와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호소문에서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각하고 그로 인한 저출생과 지역 인구 유출 문제도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대 증원 규모와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국회는 정기국회 대정무 질문을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렵게 물고 같은 협치 전국에 큰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나흘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의 첫날 주제는 정치 분야입니다. 야당은 특히 김건희 여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고리로 파상 공세를 벼르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 심의까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놓으며 기소가 불투명해진 김 여사와 달리 문 전 대통령 등 야권 수사는 전방위적이란 점을 근거로 정치 보복 프레임을 띄운다는 겁니다. 야당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에는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지역화폐법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대여투쟁 고삐를 더욱 옥죄다는 계획입니다. 여사님과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국민의힘은 22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 질의인 만큼 민생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세에 맞서 중진들을 대정부 질문에 전진 배치해 방어전을 펼치는 한편 괴담 정치나 탄핵 남발 등 야당 폭주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집중 부각해 맞불을 놓을 방침입니다. 정쟁과 선전선동을 멈추고 민생 논의에 집중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요청이고 제안입니다. 대정부 질문 기간 중에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국회 관례에도 한참 벗어난 것이고, 다만 내부적으론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에 대비해 또 한 번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는 방안도 고심 중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으로 물꼬가 트인 협치 기류가 사실상 겨우 일주일 만에 위기를 맞은 셈인데 오늘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여야 원내 지도부와 비공개로 만나 추후 의사 일정을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강제 표결과 무제한 토론이 반복되는 도돌이표 대치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명절을 앞두고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아가는 건 여야 모두에게 부담인 만큼 앞으로 나흘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연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이 정치 탄압의 흉기가 됐다고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방탄 동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임 최고위원들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평산 마을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40분가량 비공개 회동 뒤 평산 책방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쓰신 책인데 우리 시민 관객자 여러분 잘 읽고 또 민주당도 발전하고 나라 발전할 길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교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갖는 의미가 뭔지 아주 재미있게 읽기 쉽게 썼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서 두 사람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고리로 한 검찰 수사에 대화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정부의 작태는 정치적,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며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수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와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이 정치 탄압의 수단이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동석했던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의 미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검찰의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같이 개탄을 하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당내 통합과 관련해 이 대표 중심으로 당이 일사불란하게 결집하는 모습이 좋다고 평가하면서 내부를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에 잘 대응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꼼수 회동이자 방탄 동맹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비명행사, 친명횡재 공천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개인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던 겁니다. 양산이 검찰 수사의 도피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5월 동주가 애처롭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를 출범하는 등 당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전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전주지검은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신모 씨에 대한 공판전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오늘 증인신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불참한 방침인 가운데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은 영상재판 형식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저가항공사 실소유주였던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번 주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최종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형 목사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최 목사는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하자 직접 가방을 건넨 자신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쪽짜리 수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교각에서 콘크리트 일부가 인도로 떨어져 열차들이 2시간 넘게 서행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근이 보일 정도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로 밑은 사람들이 오가는 인도입니다. 콘크리트가 떨어진 교각 바로 아래에서부터 10m가 넘는 이곳까지 파편이 튀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교각 외벽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건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성수역을 지나는 열차들은 2시간이 넘도록 천천히 달렸습니다. 처음에 한 군데 떨어졌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어느 군데에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시킨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가 지연된 건 아니라며 날이 밝는 대로 현장을 점검해 콘크리트가 떨어진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분기점 인근에서는 이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3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2km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진로 변경을 하려던 승합차가 고속버스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버스가 승용차까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유리창을 뜯어내자 내부에 들어찼던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밤 10시 45분쯤 인천 주안동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는데 주민 2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에서는 자정쯤부터 전기 공급이 끊겨 아파트 1,700여 세대가 늦더위 속에 밤새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른바 일본도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던 일본도 사건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재판에 이제 넘겨진 상태인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고 하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 지금 현재 이 피고인은 본인이 이 살인을 한 의도 자체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피해자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이 국민 재판을 통해서 이분 배심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본인에게 어떠한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조금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인가도 관심인데 보통 이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때 열리게 되나요? 예, 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이 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보면 뭐 합의부 사건이라든지 일정 요건이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 이제 결정이 되게 되고 결정이 되면 배심원들이 이제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를 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 판결이 재판부의 판결을 무조건 귀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재판부가 그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이런 참여재판이 신청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이 부분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 배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 배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배심원의 이 재산이라든지 생명, 뭐 신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가 있을 여지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배제를 할 수가 있고 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이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네. 이런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이 부분 진행을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건 당시에 그 CCTV 영상이 일부 언론에 공개가 돼서 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끝까지 이제 따라가서 공격을 하고 이후에 이 가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매만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가해자는 우발적인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모습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급격한 뭐 감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긴 이런 범행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것인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이 피해자가 한 차례 공격을 당한 다음에 도망을 칩니다. 근데 도망을 치는 것을 또 굉장히 쫓아가서 공격을 계속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이 피가 묻은 손을 보면서도 굉장히 담담하게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쓰다듬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게 우발적인 범행의 보통의 뭐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의 모습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네.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범행을 했기 때문에 당황을 하는데 이렇게 태연하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행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재판에 넘긴 상태인데요. 자, 먼저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보는 부분들은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예, 이 남성의 행동이 이제 과거 이력까지도 조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남성이 일본도를 통해서 범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일본도를 이제 확보하게 된 경위 자체가 장식용으로 지난 1월에 신고를 하고 받았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 부분 도검 허가를 받으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 일단은 어떠한 이런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망을 해서 받은 부분 자체도 계획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이 남성이 이 일본도를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 가방 같은 것에 넣고 다녔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 자체도 어떠한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계획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이 일본도를 휘두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게 휘두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목검을 구입을 해서 연습을 한 것 같은 정황도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범행 자체에 대해서 계획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지금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동기 범행이란 것도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이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 사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동기가 뭐 보복성이었다라고 한다면 가중해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어떤 동기에 의해서는 이 부분 일단은 뭐 경위 자체를 파악을 하고 죄질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 이상 동기라는 것은 이 범행 동기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이제 이상 동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 이 지금 동기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한 것이다라고 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이 이상 동기에 의한 계획적인 범죄다 이렇게 보고 사건을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도 일단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공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가해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본인은 뭐 감청을 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심신미약처럼 좀 감형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심신미약이라든지 심신상실 주장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네. 이 심신미약이라든지 상실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면 이 형법에서는 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는 심신상실이라고 해서 이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 미약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2018년 전까지는 필요적으로 감면을 했습니다. 아하. 반드시 감면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18년에 개정이 돼서 이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변경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임의적 감면 사유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감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좀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이 부분 만약에라도 이 범행 당시에 이러한 능력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심신미약이 쟁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수사기관에서 보는 것은 이 범행 당시에는 이런 부분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 판례들을 봐도 뭐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심신미약을 판단을 하는 것이지 네. 이 정신병 경력이 있다고 해서 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범행 당시에 어떠한 상태였는지도 법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피고인은 본인의 심신미약을 명시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인터뷰 당시 그 지나가는 당시에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본인은 심신미약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피고인이 이 부분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 부분 쟁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법리적인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서 수사기관이 신상공개 비공개를 결정을 한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비공개의 이유는 뭡니까? 예, 일단은 이게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저희가 이제 시행이 됐었고 네. 이 부분이 이제 뭐 범행 수단이 굉장히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을 하고 또 이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는 이 중요한 증거가 이제 있고 그리고 또 국민의 알 권리, 재발 방지 그리고 또 범죄 예방 등의 이러한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이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신 질환의 가능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조금 검토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공개에 대한 검토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족 측에서는 많은 조금 반발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오늘 이제 백 씨의 신상 공개를 진정하는 그 진정서 및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다 보니까는 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의 아버지가 사건과 관련된 기사에 자신의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아서 또 논란이 있는데 이게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이 가해자의 아버지가 이 관련 기사들에 댓글을 달았는데 네. 이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망자에게 상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 젊은 이 남성이 희생을 한 것이다. 이런 댓글도 달았다고 해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것이 2차 가해는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유족들은 이 부분 그 댓글에 관해서 이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네. 사자 명예훼손은 이제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자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다고 하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이 아버지가 현재 유족들과 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더라고요. 이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같은 아파트에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변 보호 자체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 보호 결정이 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에 제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국제영화음악제 행사장에서 폭죽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폭죽을 쐈는데 위로 올라가야 될 폭죽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관객 쪽으로 이제 발사가 돼서 10여 명이 다친 그런 상황인데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만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예, 결국에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로 갔어야 되는 폭죽이 이 관객석으로 이제 발사가 됐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지켜볼 것으로 보이고 이게 만약에라도 이 설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설치한 이 당사자가 이 과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 공연법상에 네. 이 공연과 관련해서 이 담당하는 사람은 이 공연 이 무대에 대해서 안전 검토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형사처벌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이 무대 설치 관련 이 담당자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또 이 공연의 전체적인 운영 관리자에 대해서도 이 부분 공연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사실관계가 밝혀진 다음에 이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행사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 피해자 배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예, 일단은 이 피해자 배상은 지금 현재 뭐 경도 화상이라고 하는데 이 화상의 경우에 그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치료비에 대해서 일단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위자료까지도 산정을 해서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법이 위자료에 대해서 그 금액의 기준을 높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금액 자체는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배상의 대상자가 누가 되는지가 또 법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형사사건에서의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이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가 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사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 사건의 파장이 상당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온라인 바바림에도 활개가 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이 온라인 바바림의 수법도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핸드폰의 이 특정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드폰 간에 이 파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특정 기능을 켜놓으면 받을 수가 있게 해놓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장소에서 파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뭐 음란한 사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온라인의 뭐 익명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곳에 자신의 뭐 이런 좀 나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는 이 온라인 바바림의 수법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 일단은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처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라도 이 부분이 이제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선고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 이제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그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 음란한 뭐 화상이라든지 영상 이런 것들을 뭐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전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행위가 이 전시라든지 뭐 배포 이런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일단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예,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이 어떤 뭐 음란한 화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거가 된다면 처벌이 될 수가 있고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보다는 검거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빨리 신고를 해서 검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피해자 다수는 사진을 받으면은 뭐 이런 사진을 바로 삭제를 하거나 계정을 차단하는 정도로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삭제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삭제를 하지 않고 그 부분 이제 신고를 해야 그 사진에 담겨 있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보들을 경찰에 공유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그리고 또 계정에 대해서 만약에 어떠한 시점에 누가 뭐 보냈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좀 그 당시의 상황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뭐 캡처를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이런 피해를 몇 시에 받았다, 몇 분에 받았다, 어디에서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현장에서의 상황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휴일인 어제도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면서 닷새째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닷새 연속 도발은 처음인데요. 정권 수립일인 오늘 구구절을 계기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휴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20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린 데 이어 날이 밝자마자 또다시 남쪽을 향해 풍선을 날리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탈북단체가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날려보낸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쓰레기 풍선 살포는 닷새째 이어지며 최장기간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대북 확성 방송이나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등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시키려는 데 대한 반발의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보를 유입시키겠다라는 우리 정부발 그 메시지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쓰리풍선에는 굉장히 강하게 담겨져 있다고 보여지고, 사실 말로 했을 경우에 북한이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북한 정권 수립일 76주년인 오늘 구구절을 계기로 도발 수위를 높여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광폭 군사행보를 집중 조명하는 동시에 최근 진행된 한미 핵협의그룹 첫 모의 연습에 대해서도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고강도 도발 이전에는 침묵하는 그런 또 좀 약간의 휴지기를 두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기 때문에 군사 도발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달 대규모 수해로 자강도 일대에 있는 군수시설까지 피해를 봤을 거로 추정되는 만큼 당분간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은 힘들 것이란 관측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진지를 공략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쇳물을 투하하는 이른바 드래건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주말 동안 우크라이나 동부 병참 거점을 공략하면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림 지역을 저공 비행하던 드론에서 시뻘건 불이 쏟아져 내립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 투입된 이른바 드래건 드론입니다. 용이 불을 뿜는 것처럼 최고 2000도가 넘는 알루미늄과 산화철이 혼합된 특수금속인 테르밋 불꽃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 테르밋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진 않지만 인체에 치명적이라 민간 표적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SNS에 올린 글에서 적의 위치를 불태우며 적군의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달 넘게 쿠르스크 공세에 나선 동안 러시아군은 방어보다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8일 도네츠크 지역의 노보그로드유카 마을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이 지역이 러시아에 넘어가면 우크라이나는 군수물자 조달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주말 동안 쿠르스크 인근 접경 지역 등에서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러시아군은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공습에 나서 하루 동안 어린이 2명을 포함한 11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В травні 22-го року. 18 років були Микиті. Це справжні чоловіки, які дякуючи яким ми сьогодні живемо. 우크라이나도 쿠르스크와 인접한 벨고로드 연료 조장소 등을 겨냥한 드론 공습에 나서 민간인 3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과 요르단 접경지대에서 이스라엘 민간인 3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6일엔 요르단강 서안에서 자원봉사하던 미국인 여성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숨지는 등 이 지역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과 요르단 사이 국경 검문소가 있는 알렘비 다리. 요르단 국적의 트럭 운전사가 이 다리 교차로에 접근한 뒤 내려서 검문소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이 총격에 이스라엘 민간인 3명이 숨졌고 총격범은 사살됐다고 이스라엘 군은 전했습니다. فكان قدامنا باص وهي الشاحنه تحت المنفذ نزل المنفذ وادى العمليه طبعا الحمد لله احنا ما وصلناش للمسافرين كانوا بدهم ينزلوا بعض الشباب وتعاون الشحنه تنزلوهم نصهم بطحوهم تعاون الشحنات اما احنا الباصات ظلينا مصفوفين وما عرفنا شو نعمل بحال الضغط. 사건 발생 후 이 다리는 폐쇄됐고 이스라엘은 요르단과 연결되는 다른 검문소 2곳도 폐쇄 조치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총격을 테러로 규정하고 비난했습니다. אנחנו מוקפים באידיאולוגיה רצחנית
שמובלת על ידי ציר הרשע של איראן. בימים האחרונים מחבלים נתעבים רצחו 6 מחטופינו בדם קר ו3 משוטרי משטרת ישראל.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인들의 거부를 확인했다면서도 총격의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스라엘군은 테러 기반 파괴를 명목으로 서한에 지상군을 투입해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친팔레스타인 단체 소속으로 자원봉사를 하던 튀르키예 출신 미국인 여성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숨지면서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슬람권의 반이스라엘 동맹을 촉구했습니다. İsrail şımarıklığını, İsrail haydutluğunu, İsrail'in devlet terörünü durduracak yegane adım İslam ülkelerinin ittifakıdır diyoruz. 민간인들의 희생이 이어지는데도 오히려 갈등은 격화되는 분위기라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가운데 북반구 곳곳에서 최악의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미 대륙이 산불로 신음하고 있는데 볼리비아는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달 초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남미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연기의 띠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산불로 발생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대기의 질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Pero hay 3 que en este momento están activos y que tienen como evidentemente cada incidente de incendio forestal sus complejidades que están siendo atendidas. 올해 들어 3만 6천여 건의 산불을 겪은 볼리비아에선 70여 건의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유산과 원주민 보호구역도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El fuego tenemos 3.8 millones de hectáreas que se han afectado. 에콰도르나 페루, 브라질 등에서도 지난 2010년 이후 최악의 산불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건수도 급격히 늘어났고 피해 면적도 훨씬 커졌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론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가뭄이 꼽히고 있습니다. En los 40 años podemos ver que el incremento de temperatura promedio en el departamento es de 1,1 grados, mientras que el promedio a nivel global es de 0,6. 여기에 화전 농업의 확대 등 마구잡이 토지 개간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미 대륙을 휩쓸고 있는 산불이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슈퍼태풍 야기가 필리핀에 이어 중국, 베트남을 차례로 강타했습니다. 10년 전 람마순과 닮은 꼴인데 위력은 훨씬 더 강력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면서 고압 송전탑에서 잇따라 폭발이 일어납니다. 태풍 탓에 운행을 멈춘 관람차는 금방이라도 튕겨나갈 듯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사람과 나무는 물론 화물차도 견디지 못하고 나뒹굽니다. 시속 240km 넘는 강풍에 아파트 베란다 창틀이 통째로 뜯겨나가기 일쑤입니다. 필리핀을 거쳐 슈퍼태풍으로 커진 야기가 중국 남부 3개 지역을 차례로 강타했습니다. 가장 먼저 상륙한 하이난성에서만 4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쳤습니다. 이재민은 광둥과 광시까지 3지역을 합쳐 127만 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중국 정부는 378억 원 규모의 긴급 예산을 배정하고 복구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所造成的经济损失远超2014年7月在同一位置登陆重创海南的超强台风威马星. 이어서 베트남 북부에 상륙한 야기. 사장교 기둥이 휘청거릴 만큼 여전히 강력합니다.
시속 166k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야기는 하노이 북서쪽 내륙에서 서서히 소멸했지만 1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 통계가 정확히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근본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성별 통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신규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해외 보안업체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웹사이트와 동영상 공유 채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만들어진 딥페이크 동영상 피해자의 99%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여성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YTN 취재 결과 경찰에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성별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성별은 시스템상 통계 항목에 없고 특히 피해자의 경우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해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눈으로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성별 통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추측을 넘어 실제로 여성 피해가 극단적으로 많다는 걸 직접 수치로 보면 사회 전반에 여성에 대한 인식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추진력이 생길 거라고 강조합니다. 성별을 누락해서 분석을 했다는 것은 사실 이 문제를 그 원인과 본질을 제대로 보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개입된 결과로 보이거든요. 이 여성폭력 관련 지원 체계나 제도 정책 전반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설계될 우려가 커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남성 피해 규모를 직접 살피는 건 역시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범행 동기와 피해 양상,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별 통계를 관리하는 건 효율적인 수사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사회 인구학적 통계 자료를 통해서 수사의 과학성,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별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수사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가 대다수라는 통계를 바탕으로 성인지 교육 강화 등 학교 내 대책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성별 통계 분석과 이를 활용한 범죄 예방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규입니다. 계약한 적도 없는 정수기 요금을 내라는 독촉장이 날라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무려 11년 전 연체된 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보는 Y, 배민혁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안창혁 씨는 얼마 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 추심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11년 전부터 몇 년 동안 밀린 정수기 요금 630여만 원을 며칠 안에 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안 씨는 정수기를 계약한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렌탈한 적이 없냐. 그래, 난 그런 사실이 없다. 정수기 업체에 알아보니 지난 2013년 10월 안 씨가 정수기와 연수기 등 제품 4대를 계약한 걸로 돼 있었습니다. 안 씨가 정수기를 설치했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 곳은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안 씨는 가본 적도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정수기 계약 시점, 안 씨의 등본상 주소는 서울 신정동이었고 가족 중에도 이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게 안 씨 설명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는 안 씨. 하지만 업체는 명의 도용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수심사에서 연락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진행을 해드려서 미당 요금이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명의 도용이 완전히 이제 다른 분이 고객님의 명의를 도용해서 했던 부분이 확정이 되셔야지만. 그런데 사문서 위조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없었습니다. 업체 역시 당시 담당 직원이 오래전 퇴사하고 원본 계약서도 남아있지 않아 계약대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모두 답답한 상황. 결국 업체는 안 씨에 대해 채권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상료랑 그때 안내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고객님 일단 수심 쪽하고 다 없어졌고 고객님 렌탈로 되어 있던 송부된 부분들도 다 영원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게 답답하다고 호소합니다. 내가 요금을 낼 이유가 없다라는 것들을 소송을 해서 이제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민사소송을 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는 누가 그 도용을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면은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서로 다 피해자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안 씨는 또 다른 곳에서도 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비슷한 상황을 겪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유명인들이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되는 일이 최근 자주 일어났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현정 기자가 가상으로 체험해봤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27%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그룹 BTS 멤버 슈가에 이어 숙취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까지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르면서 비판의 목소리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게 사고 위험을 얼마나 높일까? 음주 상태를 가정해 운전해 볼 수 있는 기기입니다.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정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데도 좀 어지럽고 시야가 흐릿합니다. 차선을 자꾸 넘나들게 되는데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치로 조정해봤습니다. 화면이 전보다 더 울렁거리고 반응 속도도 확연히 느려진 느낌입니다. 시작한 지 1분이 안 되어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만취 상태에서는 운전은커녕 제대로 몸을 가누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쓴 건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이상을 느낄 수 있는 고글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고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넘어질까 봐 무섭네요. 전문가들은 체내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까지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일단은 술을 마셨으면은 다음 날에 아침에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병 반 이상 마셨다. 그러면 최소 10시간, 11시간 뒤에는 운전을 하셔야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중요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학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고발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장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때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로 학력을 기재했는데 경찰은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로 쓰는 게 올바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유럽 학사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판단이라며 개인만이 아닌 동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법적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이드 응용과학대로 학력을 썼다면 음대 출신임을 숨기려고 종합대학교를 내세운다는 오해를 받지 않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KCC의 허웅 선수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허 씨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21년 5월 전 여자친구 A 씨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반면 허 씨는 A 씨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3억 원을 요구했다며 A 씨를 공갈과 공갈 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A 씨를 지난달 15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다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6일 10시쯤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대로 달아난 A씨는 교차로에서 또 다른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운전자들과 경찰 모두 가볍게 다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큰 피해를 본 사례 최근 YTN에서 보도해드렸는데요. 기업이 2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정부가 내놨는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살던 아파트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포기하고 계약금 1,500만 원까지 날린 A씨. 이사갈 집에 계약금에다 잔금까지 치러 관리비를 이중으로 내는 B씨. 충남 예산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이처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민은 100여 세대, 피해 금액은 200억 원이 넘습니다. 임대인인 건설사 측이 퇴거 신청 때는 아무 말 없다가 계약 종료 직전에야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겁니다. 큰 건설 회사고 해서 전혀 돈을 못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못했죠. 뭔가 사기당한 느낌이고, 왜냐하면 퇴거 점검 때문에 저희가 등기받기 바로 전날도 회사랑 통화했는데, 이 건설사는 광주광역시의 민간 임대아파트 80여 세대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이 밝힌 미반환 이유는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현금 유동성이 막혔다는 것. 건설사를 믿고 입주한 민간 임대아파트도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최근 4년간 민간 임대아파트 보증사고가 난 곳은 3,700여 세대. 2022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로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건수만 해도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임대업자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이 있지만 절차에 여러 달이 걸려 입주민이 피해를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입주민 보호를 위해선 건설사에서 관련 유보금을 확보하거나 전세금 반환에 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보완책으로 제시됩니다. 일정 부분의 유보금을 적립해서 조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을 때 나갈 때 좀 지불을 할 수 있는 유보금을 좀 갖고 있다든가, 법인에 대한 좀 상황 같은 거를 알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임대 시장의 기업을 끌어들이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20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 방안 역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대규모 보증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어 재무 건전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자금력이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 임차인들도 안정적으로 거기에서 장기 임대도 하고, 특히나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주거 불안 이것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입주민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느끼는 임대아파트에서도 보증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우리은행이 오늘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1주택자인 대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밝혔습니다. 먼저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 임차하는 경우와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를 위해 수도권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러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실수요자는 심사 전담팀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간담회에서 대출 실수요자를 제약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일 은행장들을 만나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 관련 논의를 진행합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은행회관에서 주요 은행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거래의 대출 실수요자가 제약받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월 말 수도권 집값 관련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는 발언을 한 뒤 열흘 만에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 원장의 발언이 은행권에 혼란을 준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와 관련해 일관되게 고삐를 죄겠다고 강조하면서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가 엇박자로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원장이 평소처럼 센 발언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지만 거침없는 이 원장의 스타일상 실수요자 보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9월 9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국민의힘이 티몬과 위메프 등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비롯해 판매 대금 정산 주기 단축 등 앞선 당정 협의회에서 거론된 사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정부 부처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에 나섭니다. 오늘 정치 분야 질의에는 여야 의원 11명이 나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문 전 대통령 수사 등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거시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발표합니다. 넉 달째 내수 회복 조짐을 진단한 기획재정부와 달리 내수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던 KDI가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료 공백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료계와 물밑 접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현재 여러 의료단체와 물밑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 대화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현재 주체별 참여 인원과 구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고 추석 연휴 전에 1차 회의를 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 의정 협의체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의사단체 사이에 통일된 목소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안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2025학년도 입시는 당장 코앞에 닥친 상황인 만큼 그대로 유지하되 내년부터 시작하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증원 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하여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현재 가장 두드러지는 의사단체 입장은 대한의사협회와 지역별 의사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공통점은 당장 이번 입시부터 의대 증원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사협회는 2025, 2026학년도 증원을 백지화하면 내후년인 2027학년도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요. 서울시 의사회 역시 이번 입시부터 재검토할 수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 또 경기도 의사회는 더 나아가 꼼수 주장이라며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반면 대화 자체는 필요하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나 원점에서 대화해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더 나아가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장은 의대 증원을 특정 직종 반대 때문에 이제와 뒤엎는 건 국민 여론에도 어긋난다고 짚었는데요. 의료계가 공적 대화 채널에 들어와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의사 집단 사이에도 목소리가 제각각인 만큼 통일된 입장을 도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개원일을 중심으로 한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에서 과거 여러 차례 목소리를 규합하려는 시도에 전공의가 불참 의사를 명확히 한 만큼 한계를 드러냈는데요. 전공의 이탈 이후 지난 반년을 돌이켜볼 때 의료계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도출하기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죠. 당장 오늘부터 의과대학을 비롯한 수시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하루빨리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응급실에 배치된 군의관들이 근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정부가 징계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추가 배치될 군의관 230여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겠다며 군의관들을 동원했습니다. 전국 5개 병원에 15명이 우선 배치됐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상당수가 응급실 근무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또 일부 병원은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상황과 또 군의관 이해가 좀 달라서 업무 조정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파견 군의관들이 근무지 배치 명령을 받은 군인인 만큼 임무를 따르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바로 번복했습니다. 가뜩이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징계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고심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군의관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하지 않은 만큼 명령을 거부한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응급실에서 근무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군의관들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문제입니다. 현장 상황과 군의관들의 조건을 세심히 살피지 않은 채 파견 인원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군의관 235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65개 기관으로부터 대체 인력의 과실로 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이 책임진다는 배상 책임 동의서를 받았다며 파견 인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또 병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상 책임 단체 보험에도 가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판전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뇌물 혐의 피의자로 지목된 문 전 대통령은 불참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직 청와대 행정관 등 관계자들의 진술에 관심이 쏠립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에 대해 공판전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신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업무를 관리했습니다. 지난 2018년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도운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2018년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된 배경을 묻고 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행정 편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신 씨가 수차례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 공판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습니다. 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주요 참고인이 조사를 거부하면 재판에 앞서 법정에서 증인 신문할 수 있는데 검찰 조사와 달리 법원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참고인이라도 출석해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인신문 기일을 통보받는 사건 피의자들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불참 방침으로 알려졌고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직 전 의원은 현재 수감 중인 전주교도소에서 영상재판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 씨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석 의사를 밝힌 이 전 의원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부부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딸 다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증인신문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40여 분간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서 검찰 수사는 정치적이고 법리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고 배석한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을 비롯한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두고 사법 리스크로 위기를 자초한 두 사람이 맺은 방탄동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만남이 야권의 정치 세력화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담긴 꼼수 회동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회동과 원팀 선언 배경에 의문을 품는 국민이 많다며 이 대표 일극 체제를 위해 친문 세력을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한 게 불과 몇 개월 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번 주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최종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형 목사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최 목사는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하자 직접 가방을 건넨 자신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쪽짜리 수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관련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과정에서 검찰은 이른바 전주로 통하는 손모 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동정범이 아니라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고 묵인한 방조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또 다른 전주 의혹을 받는 김 여사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0일 서울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로 대면 조사한 만큼 이번 주 항소심 선고 이후 김 여사 사건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는데요. 지난주 이원석 검찰총장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를 권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의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입니다. 저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을 했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때의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미리 제가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 하는 마음은 이미 수사심의위원회 이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수심위 결론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다거나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혹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수기를 거쳐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입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 수사 지시하셔가지고 이제 넉 달 만에 수사가 거의 종결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좀 전반적인 과정이나 결론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 사건 수사와 처리에 대해서 평가를 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과 또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여러분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기대에 수사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못 미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입니다.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남아 있는데요. 총장님 뭐 이대로 가면 다음 총장 임기에도 지휘권이 배제되는 상태인데 총장님 임기 동안 뭐 결단이나 뭐 어떤 추가적으로 입장이 있으실까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건 처리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맞춰지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도 그렇고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총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저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수사 대상자의 집이나 신분이나 또 사건과 관련된 다른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총장님,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중앙지검이 이제 사후 보고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좀 진상 조사를 지시하셨는데요. 이 진행 상황은 좀 어떤지 여쭤봅니다. 앞서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상 파악을 이미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건의 최종적인 처분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의 공정함이라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수사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나 과정에 문제점 없었는지 짚어보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상당한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검찰 그 내외부에서 이 수심위를 좀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메일도 받으셨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검찰에 미리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 진행 상황 또 결정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사심의위원회 어떤 분이 선정되었고 누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진행했는지도 거기에 참여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일체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누구를 불러서 물어볼지 또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하는 것도 모두 수심위의 결정과 의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규정에 합당한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것입니다. 어떤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내 결론과 내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된다, 무시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법치주의나 우리가 수사를 진행하는 또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미리 정해둔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서로 상대 진영이나 상대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더는 없도록 매듭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수심위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차제의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를 해서 더 이상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출근길 인터뷰 내용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지난주 금요일 결과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성을 검찰에서도 그동안 보장을 해왔고 자신도 그 과정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밝혔고요. 대통령도 김 여사에 대해서 현명치 못한 처신을 언급한 바 있는데 현명치 못한 처신이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담 수사팀에 이어 외부 인사로 이뤄진 수심위 판단까지 거치게 됐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 기대에 그 결과가 못 미쳤다면 총장인 자신의 지혜가 부족한 탓이다라고 밝혔고요. 총장이 수사 처리에 관해서 평가할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는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자신의 총장 임기가 이번 주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신이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마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했기 때문에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습니다. 다만 인터뷰 마지막에서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입법 내용을 정리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로 만료가 됩니다.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인 상황인데요. 임기 안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유력해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춤한 듯했던 트럼프 지지세가 회복하면서 승부 예측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치는 TV 토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인 리즈 체니 전 의원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트럼프를 절대 지지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네오콘의 상징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딕 체니 전 부통령도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를 찍을 거라며 트럼프 재선은 미국의 재앙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vote for him, but we will write someone else in. Right. And I think that this time around, that's not enough. That it's important to actually cast a vote for Vice President Harris.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특정 후보를 지지할 계획이 없다며 트럼프와 거리를 뒀습니다. 이른바 정통보수의 반목에도 트럼프의 지지율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지지율은 47대 48로 해리스가 주로 앞섰던 8월 조사들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 대선 족집게로 알려진 네이트 실버는 경합주 여론조사 추세를 통해 트럼프 승산이 더 높다는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수치상으론 해리스가 미세하게 앞서지만 대부분 경합주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겁니다. 해리스 캠프도 스스로 언더독을 자처하는 가운데 코앞에 닥친 첫 TV 토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But it will take almost superhuman focus and discipline to deal with Donald Trump in a debate. It's because he's a master of taking any form or format that is on television and turning it into a show that is all about him. 미국 유권자 28%는 해리스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에 대해서는 9%만 같은 답변을 해 토론에서 부담감은 해리스가 더 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권 탈환 시 부정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밤 SNS에 올린 글에서 많은 변호사, 법학자와 함께 이번 대선의 신성함을 주시하고 있다며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저지른 만연한 부정과 속임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2024년 대선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자신이 승리하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기소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장기 징역형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초박빙 양상으로 흐르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의 당선을 막기 위한 부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자신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2020년 대선 결과 불복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공화당 내 비트럼프 대표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CBS 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지난 6월에 트럼프와 대화했고 필요로 하면 내가 준비됐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토론 준비를 돕거나 트럼프 캠프와 대화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팀이 약간 대화했던 것 같지만 아직 요청은 없었다며 하지만 트럼프가 물어본다면 기쁘게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대선 조작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에 맞서온 야권 스페인 지도자가 스페인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성명을 내고 카라카스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에서 자발적 난민으로 지내던 야당 당원 곤살레스가 조국을 떠나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국의 평온함과 평화를 위해 곤살레스의 출국을 허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압델 마드지드 테분 대통령이 득표율 95%로 연임에 성공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알제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테분 후보가 563만 표 가운데 534만 표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테분 대통령은 1919년 4월 압델 라지즈 부테플리카 당시 대통령이 5선을 노리다가 전국적 퇴진 시위로 물러난 뒤 같은 해 12월 대선에서 58%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네, 어제 저녁 한 오페라 공연 도중 배우가 무대에 난입해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한 관객의 카메라에 포착돼 외부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 세종문화관 대극장입니다. 오페라 토스카 공연 3막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갑자기 무대 왼편에 한 배우가 등장하더니 이내 무대 밖으로 다시 나갑니다. 이 배우, 주인공 토스카 역을 맡은 오페라 소프라노 스타 안젤라 게우르기우입니다. 상대 역인 테너 김재형이 관객의 앙코르 요청에 노래를 한 번 더 부르자 자신을 존중해달라는 취지로 항의를 한 겁니다. 안젤라는 당시 이건 독주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공연이 끝난 뒤 커튼콜에서도 관객들의 제대로 인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문화회관은 불편에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안젤라 게우르기우 측에 강력한 항의 표시와 함께 한국 관객에 대한 사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쓴 드라마 12일간의 파리 패럴림픽 대회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뜨거운 용기와 희망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7개 종목에 83명이 출전해 17개 종목에 83명이 출전해 총 30개의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를 목에 걸었는데요. 지난 도쿄 대회 때보다 월등히 향상된 성적으로 종합 22위를 기록했습니다. 효자 종목 사격에서 금메달이 3개 나왔는데요. 박진호 선수가 2관왕, 조정두 선수는 첫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박진호 선수는 은메달, 동메달에 그쳤던 지난 도쿄 대회의 아쉬움을 시원하게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탁구는 김영건, 김기태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특히 김영건 선수는 이번 메달로 패럴림픽 통산 금메달 5개, 역대 최다 금메달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올림픽에 양궁이 있다면 패럴림픽에는 보치아가 있습니다. 정우원 선수가 개인 통산 4번째 금메달을 따내면서 한국 보치아는 패럴림픽 10연패 금자탑을 완성했습니다. 이 밖에 배드민턴은 은메달 2개, 동메달 1, 그리고 태권도는 동메달 1개, 휠체어 패싱도 은메달 1개 값진 수확을 거뒀습니다. 메달보다 빛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남자 트라이애슬론의 유일한 출전자로서 양팔 없이 경기를 완주한 김황태. 47살의 나이에도 5번째 패럴림픽에서 역주를 펼친 육상 전설 전민재. 2008년 베이징 대회부터 끝없는 도전을 이어온 휠체어 육상 간판 유병훈 선수까지. 이번 패럴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가 사회를 통합하고 대한민국을 굴리는 원동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단이 금메달 6개를 비롯해 30개의 메달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선수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굴의 투지를 보여준 83명의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헌신적으로 선수를 지원해준 지도자와 가족들에게도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치아 10회 연속 금메달을 달성한 정호원 선수, 생애 5번째 금메달을 목에 건 탁구 김영건 선수 등 선수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한 경기 한 경기가 모두 감동의 드라마였다고 말했습니다. 도경동과 박상원 등 파리올림픽 펜싱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어펜저스의 젊은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만개한 기량을 뽐냈습니다. 이제는 형들을 뛰어넘어 국제 무대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겠다는 다부진 각오입니다. 양시창 기자가 국가대표 선발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파리올림픽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도경동과 박상원의 준결승전. 앞서거니 뒤서거니 팽팽한 접전이 이어진 끝에 도경동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최종 점수는 15대 13. 단 2점 차로 승부가 갈렸을 정도로 두 선수는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를 연출했습니다. 박상원을 꺾고 결승에 진출한 도경동은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대통령배에 이어 국가대표 선발전을 2번 연속해 재패했습니다. 이게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원호영 선생님이나 형들이나 진짜 좀 많은 전술적이나 기술적으로 정말 많은 걸 가르쳐줘서 두 대회 연속 도경동에 가로막혔지만 어펜저스의 막내 박상원도 준우승과 3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 한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3등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고 또 아직 경동 형한테는 한 수 아래인 것 같습니다. 한국 펜싱 간판이자 세계 랭킹 1위 오상욱은 16강전에서 허리를 삐끗하며 넘어지는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며 기권했고 마티형 구봉길도 16강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걷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몸을 만들고 이제 다시 나와서 그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지만 도경동과 박상원 등 젊은 선수들의 국제무대 경험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 세계 선수권과 아시안 게임 등 굵직한 대회에서 경험을 쌓아야 다음 LA 올림픽에서 또 한 번 값진 성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번 태극마크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몸 관리를 좀 잘해서 내년 시즌에는 개인전을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시즌 태극마크는 이달 말에 있는 김창완배 대회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의 최고 스타 기아 김도영이 또 의미 있는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타점 2개를 추가해 KBO 리그 통산 3번째로 30홈런 30도루에 100타점 100득점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대0으로 뒤진 3회, 김도영이 3루 쪽에 강한 땅볼로 3루 주자를 불러들입니다. 두 번째 타점은 더 중요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적시타로 2대2 동점을 만든 8회. 김도영은 3루 베이스를 맞고 튕기는 3루타로 결승점을 뽑았습니다. 이미 기록한 30홈런 30도루, 100득점에 타점도 100점을 채웠습니다. 2000년 박지훈과 2015년 태인재 이후 역대 3번째 기록입니다. 30, 30,
한 것보다도 일단은 100타점 했을 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네. 주변에서도 일단은 타점하는 사람들을 저는 대단하다고 좀 느끼고 그렇게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분 좋습니다. 기아는 나성범의 희생타와 김선민의 적시타로 2점을 더 달아나 5대2로 승리했습니다. 4연승 행진으로 80승 고지에 오르며 정규리그 우승 매직 넘버는 6으로 줄였습니다. 3회 투아웃 말루, LG의 3루 주자 문보경이 갑자기 홈으로 뛰어듭니다. 한화 선수들과 벤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홈스틸이었습니다. LG 이영빈은 충격을 받은 한화 김기중의 슬라이더를 받아쳐 석점짜리 아치를 그렸고 4회에도 대형 투런포를 날려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SSG는 8회 석점 홈런 등 3안타 4타점을 올린 LAD의 활약을 앞세워 롯데를 11대 6으로 물리치고 6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다승 선두 원태인이 6회 투아웃까지 2실점하고 시즌 14승째를 따는 삼성은 NC를 10대 2로 꺾고 2위 자리를 더 탄탄히 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은 열대야는 없었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마치 한여름 같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6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현재 전남과 경남 일부 내륙에 폭염경보가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지난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33도, 광주는 34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 등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기습적인 비에 대비해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영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 중반까지 33도 안팎의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수요일인 모레는 서울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면서 늦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